자, 594쪽 무단 통치부터 갈게요. 자, 1910년에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되고요. 19년까지 무단 통치입니다. 무력으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단호하게 통치하는 시기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헌병은 군 경찰을 얘기하거든요. 군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게 이제 헌병이 하게 되는데, 이 헌병들이, 군 헌병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우리 조선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역할을 하더라. 얼마만큼 단호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단 통치식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1910년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운동이 뭐가 벌어지죠? 3.1운동이 벌어집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그죠? 일본 애들이 정책 방향이, 노선이 변경이 온다고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가 오죠.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문화통치 시기란 일본 애들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가 커졌죠, 여기는. 그죠? 여기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친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통치 방식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우리는 문화 통치다 불러요. 그럼 1920년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일파가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간접적 통치 방식이 택했었으니까. 30년대에 가면 이제 또 방식이 바뀌어지죠. 30년 되면 일본에도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다 조선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민족 아주 말살려버리려고 하죠. 민족 만살 통치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흐름 잡으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쭉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할 게 이제 문화 통치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그 주무 관청이 조선 총독부입니다. 자, 총독부 보겠습니다. 시기에서 식민지 국가의 행정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독부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의 행정장관을 얘기합니다. 일본 천황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혼자 모든 법을 다 만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게 총독부입니다. 이전에는 뭐였나요? 통감부였죠. 을사늑약을 계기로는 통감부, 한일 병합을 계기로는 총독부가 이렇게 별도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청을 의미하는 거죠. 관청 부자니까 관청이 만들어졌다. 조선인을 갖다가 통치하는 관청이 만들어졌다. 을사늑약을 계기로, 그죠? 을사늑약이고, 여기는 한일 병합을 계기로 총독부가 만들어졌다. 여기는 남산에 만들어졌어요. 남산에. 그죠? 여기는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경복궁 내에 근정전 앞에다가 만들었어요. 네. 참 안 됐죠, 이건. 일본의 나쁜 사람들이죠. 궁궐 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조선의 어떤 그 길을 다 빨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궁궐 안에다가 지네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이건 나쁜 놈들이죠. 이건 이리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다 없앴죠. 언제? 김영삼 정부 때 경복궁 내에 있는 총독부를 갖다가 전부 다 철폐시켰죠. 다 건물 다 파괴시켜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죠? 김영삼 정부 때 강화문을 다시 복원했어요. 강화문이란 경복궁의 정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궐다운 규모로 처음으로 궁궐의 문도 정문도 만들고 다시.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경복궁에 가면 이제 강화문이라는 게 입구가 있어서 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김영삼 정부 대통령의 강화문 복원,
그 다음에 경복궁 내에 있었던 총독부를 갖다 철폐하는 내용들이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문화사 파트에서 궁궐에 대한 부분도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독부부터 가겠습니다. 설치 일제 식민지 통치의 중추기관이다. 중추기관이다. 네, 모든 권한을 다 가져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통치권을 다 가져가는 게 총독부였습니다. 총독 보겠습니다. 일본 국왕이 주된 조선의 최고 통치권자 육해군 대장의 동그라미 치십니다. 대장에 육해군 대장이 총독부가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대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별 4개를 갖다가 대장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대장입니다. 자, 입법, 사법, 행정, 군 통수권 모든 걸 장악한다. 정무총감, 행정, 경무는 치안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 강화의 목적, 막강한 권한이 총독에 부여된 것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철저히 탄압하려는 목적이었다. 조직, 정무총감이 있고 총독 아래 경찰 사무를 담당한 경무총감이 있다. 한국인 배제, 총독부 관리로 한국인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거의 일본인이 다 차지했다. 사법, 3급 3심제,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으로 한민족 탄압과 수탈을 위한 절차 및 시설에 불과했다. 한국인 판사는 일본인 관련 재판을 담당할 수 없다. 오른쪽에 중추원 갑니다. 중추원 가겠습니다. 원래 이 중추원은 고려시대에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부서이기도 합니다. 중추원이라는 그 명칭은 고려 때부터 있었어요. 이렇던 것들이 원간섭계는 밀직사라고 살짝 바뀌죠. 중추원이. 원간섭계는 밀직사로 바뀝니다. 주로 왕명출납을 했던 부서입니다. 왕명출납이라는 얘기는 왕의 비서기관이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 정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중추원이 새롭게 조선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데 나라의 근본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이런 사람은 구성되어 있고 형식, 총독 자문기관이 밑줄었습니다. 자문기관이었다. 주로 친일파들을 실제 역할, 한국인을 해유하기 위한 술책으로 자문사항은 간섭조사 같은 하찮은 것이나 하였다. 해유에 밑줄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해유한 목적이 있다. 즉, 그래서 요직을 분배해주는 역할들, 친일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분배해주는 역할 정도 해당되는 게 중추원이었다. 한국의 3.1운동이 일어날 때짜가 나빠졌어.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 번에 정식 소집이 없었다. 때짜가 나빠졌어. 일어날 때까지 할 때 때짜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소집이 없었다. 자, 이제 좀 더 헌병경찰을 한번 보죠. 헌병. 영어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MP 적고요. 헌병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갖다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죠? 군경찰이. 자, 보겠습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니은번입니다. 정보 수집, 의병 토벌, 산림 감시, 징세 사무협조, 민사소송. 자, 우리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징세 업무하고 민사는 다루지 않거든요. 현재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거저거 모든 걸 다 관여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 다음에 니은번 즉결 처분권을 부여했다. 경찰이 재판 없이 벌금을 부여할 수 있고 구류, 그 다음에 태형 처벌하는 태형이 위주로 보시죠. 태형령이 만들어지죠. 우리 민간인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형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일본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태형령은요.
그 다음에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가죠. 2번에 총독부 관리 및 교원에게 지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네, 이건 사료로 되게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거 제시하고 시대를 물어본 거거든요. 1910년대 내용을 선택지 골라내는 겁니다. 살벌하죠. 총독부 관리 및 교원에게 지혜복을 차고, 교원이란 말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시기로 돌아간다면 여기에다 커다란 립본드를 차고 있다 쳐봐. 근데 가끔 졸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릴 수 있죠. 근데 졸릴 때만 선생님 긴 칼을 끄집어서 여러분 목에다 들이댄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졸음이 와요? 한순간에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긴 칼을 차고 있었다. 시대를 물어보거든. 자, 선생님이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댔어. 우리 한번 애워보자고, 산상으로. 자,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선생님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내게 목을 탁 칼을 들이댔어. 졸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쌍욕 나옵니까? 쌍욕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얘기해야 돼. 나오지? 외워야 돼. 누군가 나의 목에다 칼을 대면 어떻게? 네, 이렇게 나온다. 에이 이렇게 나온다. 1910년대 이렇게 나온다. 외워졌어? 선생님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데 교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 그럼 욕 나오지? 에이 1910년대네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책을 보면 이해를 갈 수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라든가 시험장 갔을 때 이 문제를 적응했을 때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냐는 얘기지. 적응 능력이 되냐는 얘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현장에서 내가 득점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상급 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했다. 당연하겠죠. 중천학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다. 항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을 폐간해가게 되었다. 애국 계몽단체를 다 해산하게 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위주의 편성, 네, 실업일주로 씁니다. 실업교육입니다. 실업교육을 했다는 얘기는 옆에다 인문교육, 즉 인문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거거든. X 적습니다. 인문교육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문교육은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조선인에게는 생각할 기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노동 기술을 가르쳐서, 테크닉을 가르쳐서 단순 노동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에 되면 뭐 합니까? 대학 설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범죄 직결례 제정. 경찰서장 및 지역 헌병대장이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만 원에 해당되는 처벌을 재판 없이 직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연도 물어봅니다. 범죄 직결례 처분은 1910년입니다. 연도 물어볼 거니까 연도에 몇 줄 보여요.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연도입니다. 1912년입니다. 태형령.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태형령에 대해서 1912년입니다. 전부 다 연도를 물어보는 것들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페이스 넘겨갑니다. 자, 태형령 보겠습니다. 사려 봅니다.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 관서의 비밀리에 집행한다. 12조. 집행 중에 수용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자가 또 빠졌습니다. 때에는 물에 적신 천으로 이불을 막는다.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 본령은 조선인의 하나에 적용한다. 태형 연도입니다. 무조건 1912년입니다. 조선 주자 헌병조례 1910년 9월. 네, 조선 주자 헌병은 치안 유지 및 군사경찰을 장악한다. 헌병은 육군 대신 관할에 속하고 그 직무의 집행은 총독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헌병은 폭행을 받을 때 병기를 사용치 않고는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 사람이나 토지 기타 물건을 방해하며 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조선 주자 헌병조례. 주차라는 것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헌병들이
조례집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민족 탄압책. 했던 게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건 안 하겠습니다. 패스. 자, 597쪽 토지조 사업. 보겠습니다. 1912년입니다. 1912년. 되게 중요하죠. 연도가 18년까지니까. 토지조 사업을 하기 전에 뭘 하나 만들었는데, 일본 애들이. 기억나세요? 오전에 했던 건데. 네,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네, 동척이라고 합시다. 동척. 몇 년? 4년 간격이니까 8년이 되겠죠. 앞에 하나 더 있었지. 황무지 개관하겠다고 얘들 요구했잖아. 우리가 보안회가 반대했잖아. 몇 년? 4년. 다 목적이 뭐예요? 통치 자금 만들기 한 거잖아. 왜? 일본 본국에서 돈 안 주잖아, 지금. 이제 니네 자체적으로 돈 만들어서 통치하라는 얘기야. 통치 자금 만들어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나라 땅 빼앗는 것밖에 없잖아요. 순서 잡으시라고 이렇게. 항무지 개간하겠다 요구. 보안회가 반대해서 실패. 미래서 일본 애들이 뭐죠?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4년 전에 벌써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12년에 다시 토지조사를 해요. 몇 퍼센트 빼앗아갔다 우리 국토에? 대략 40%를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봅니다. 목적. 토지조 사업입니다. 일제히 다목적 식민지 경제정치로 근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를 약탈하고 지주층을 해유할 목적이었다. 12년 토지조사령. 자,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토지조사를 합니다. 두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규정 절차. 밑줄. 까다로운 규정 절차. 두 번째, 민족 감정. 자, 봐봐. 자, 이게 지금은 우리가 도시화 됐지만 예전에 전부 다 시골 농촌이란 말이죠. 뭐 서울도 사대문 밖에 다 농촌이니까요. 자, 그럼 군 단위, 읍 단위의 사무소에 밖에 보면 게시판이 있다고. 지금도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게시판 조그만 하나 있거든. 저희 동네도 있는 것 같아. 동사무소.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도 특히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 조그만 거 하나 있거든, 이게. 지금 갔더니 뭐 주로 보니까 뭐 취업 관련된 부에 몇 개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붙여놓는 거예요. A4 같은 거 하나 이만큼 붙여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토지조 사업을 하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우리 살면서 동사무소 몇 번이나 갑니까, 1년에? 특별하게 갈 일 몇 번 없어요. 그죠? 그죠? 1년에 기껏해 한 서너 번 가면 많이 가지 않을까요? 뭐, 서류를 띄러 간다든가, 뭐, 신고하러 간다든가, 뭐, 주소 이전을 한다든가, 이거, 얘는 특별히 갈 일 없잖아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불러서 돈 100만 줄 테니 좀 서류 좀 작성해, 그럼 가겠지, 우리가. 그 외에는 특별히 갈 일 없잖아요. 자, 우리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 첫째, 동사무소에. 두 번째, 민족감정은 뭐냐면, 신고하래잖아요. 이렇게, 아니, 일본 놈, 쪽발의 놈 새끼들 뭐야. 지네들이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신고해야 자식들이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거부 반응이 나, 몸이. 내 몸이 일단 거부 반응이 나. 뭐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민족감정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 불투명으로 수속을 기피했다. 법적 개념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땅과 집을 내가 물려받은 거야. 5대조, 4대조, 3대조, 2대조, 할아버지 쭉 내까지 물려받았다고. 이거 전부 다 법적 소속 개념이 없어. 우리 재산이 쭉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법적 개념이 없는 거야. 내 소유라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런 게 좀 불투명했다. 세 번째 갑니다. 농민이 오랫동안 누렸던 간소히 농민의 권리를 부정했다. 그 대표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회권. 특정 지역 산림을 공동 이용하여 나무를 채취하는 그 관수법 입회권을 갖다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애들. 경작권. 소작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소작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지권. 항무지 개간 시 매매가 되더라도 전호가 농사를 계속 경작할 권리가 있어서 이걸 도지권이라고 해요. 이게 조선에 되게 특이한 제도가 도지권이에요. 자, 여기 개간되지 않은 항무지 땅이 있다고 쳐봐. 이건 A라고 하는 소유의 지주의 땅이야.
B라고 하는 농민이 A 지주에게 말해서 이 항무지를 개간하게 되었어. 그리고 농경을 계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걸 권한을 토지권이라고 부르는데, 토지권 더 재밌는 거 이거 있어. 자, A의 땅이잖아 이게. C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매매를 하더라도 B는 C의 농지가 된 것을 계속 경작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토지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이것마저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토지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왜죠? 토지를 빼앗게 하는 방법이니까. 조선에서 그동안 간섭적으로 해왔던 모든 제도들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토지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일반 그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농사를 빌는 전호들 입장, 이걸 전호라고 그러죠. 전호 또는 소장농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입장에서 뭐야? 농사질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굶어 죽어야지. 농경사에서 농사 짓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지. 지금쯤 산업화 국가 같으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 시기에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이걸 토지권이라고.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자, 느끼는 게 뭐죠? 야, 얘 정말 깊은, 우리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꼼꼼한 부분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얼마만큼 이 꼼꼼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놀랄 노자입니다. 됐죠? 토지권까지 다 일본이 빼앗아가더라. 미신고 토지. 미신고합니다. 왜? 내가 왜 신고하냐고. 조상 대대로 우리 땅인데 신고하지 않겠다는 거지. 왕실이나 공공기관의 토지, 문중, 우리 김씨 가문, 이씨 가문에 이게 누구가 아니라 가문으로 쭉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미등록 토지야. 동중, 동네 땅이야. 우리 동네에 누군가가 이걸 경작하고 일정 비용을 지출해서 동네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다고. 이거 전부 다 미등록 토지 이거 다 포함해서 빼앗아간다는 거야. 토지는 대부분 조선 총독부에 빼앗게 됐다. 국토의 40% 밑줄 긋고요. 동양 척식 주식회라든가 불이흥업에 넘겨서 일본이 이주민에게 헐값으로 넘겨줬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40% 빼앗아서 이렇게 넘겼다는 동척에. 대표적인 게 동양 척식 주식회사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불화하게 됐다. 불화를 아까 헐값 매각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친일했던 조선인들에게 매각하는 통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어떻게 돼? 친일을 하지 않고선 도저히 농사도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 보겠습니다. 과정도 빠졌거든요. 10만 건의 토지 소유 분쟁이 있었고, 고동 토지 조사에 다시 재조사가 이르렀고, 이건 형식적이었고, 총독부 탄압으로 이건 전부 다 묵살되고 말았다. 결과, 농민, 자장농, 자소장농 몰락. 자장농은 지주들 다 몰락하게 되는 거고요. 자소장농은 이거예요. 가끔 선생님한테 자소장농이 뭔가에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이건 땅을 가진 땅 주인을 우리 보통 지주라고 부르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 소장농이라고 부르죠. 땅을 빌리는 사람을 소장농이라고 그러죠. 빌린 이유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자작농이죠. 그래서 이 정도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한 20명 정도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 생산되는 양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죠? 요걸 또 같이 빌려온다는 거 지주로부터. 그래서 두 개 합쳐봐. 자소장농이 되는 거 합치게 되냐. 오케이? 자소장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장농, 자소장농. 이해 가셨죠? 근데 빌릴 때 어떻게 해죠? 보통 2분의 1을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를 가져가잖아요. 지주가 소장농에게. 그죠? 보통 이걸 약속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뺏어가 버린다고. 기억하시죠? 이런 제도를 우리 뭐라 불러요? 뺏어간 제도를 토지 겸병제라고 그러죠. 이 뺏을 약탈해 가버리는 거죠.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사 질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농 현상이 벌어지겠죠.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서울에 온다 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간도 지역으로 이주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죠? 네. 아니면 하전민이 되겠죠. 간도로 나는 못 가겠어. 그러면 산소 깊은 데 들어가서 산의 일부분의 나무를 불러 태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땅을 경작하는 거죠. 되게 박토지. 농사 짓던 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갔다는 거지. 농민의 몰락. 기안부 계약위원 소장로로 전락. 결국 일본인의 고리대에 희생되면서 한국 농민은 몰락. 일본인 지주만 성장. 지주제 강화. 지주의 소유권만 유일하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되면서 지주들은 식민지배 순응, 친일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자, 제일 밑에 토지 조사량 봐주시고, 그 다음 위에는 동양 척식 주식에서 건물 하나 봐주시고요. 이 동척 건물은 지금 현재 그림만 남아있고 거의 다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전라남도 목포시에 가면 동척 건물이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토지 조사량 가겠습니다. 1912년 한번 볼게요. 1조 소유권은 조선 총독 또는 그 권한을 이촉받은 자가 재결 확정한다. 2조 소유권의 주장에는 신고주의 원칙은 신고주의 밑줄 그으시고요.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주의 밑줄 그었습니다.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 있느냐, 이게 니네 땅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서류 가져와봐라. 네, 증거주의. 됐죠? 네, 여기까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식민수탈 체제 확립. 자, 이제 법령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사령 1910년.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이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에 밑줄 그었습니다. 허가제입니다. 자, 조선이 회사를 만들려 치면, 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허가제 방식이었다.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기 쉽지 않았겠죠. 그죠? 네. 허가하다 보니 어떻게 가요? 주로 어느 나라 기업인이 훨씬 많겠습니까? 일본인 기업가 훨씬 더 많았겠죠. 무엇에 비해서? 조선인 기업가보다 훨씬 더 일본이 더 많았겠죠. 이게 총 10년대예요. 20년대 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표현하겠습니다. 해사령이 철폐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회사를 만드는데 신고제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회사령이 철폐했다는 얘기는 신고제를 받겠다. 20년대가 되면 상당한 일본인들이 대한해협을 건너서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150원, 200원 정도 금액을 가져오게 되면 농장을 경영할 수 있고 공장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150원, 200원 큰 돈이 아니지만 돈도 아니지 150, 200원 그죠?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 큰 돈이거든요. 공장 하나 설립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에게 일본인들이 대을 건넌다고 결과는 뭐야? 일본인에게 유리하게끔 회사를 만들 수 있게끔 신고만 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씁니다. 회사령이 허가제가 철폐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셨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대한. 그 다음 조선어업령 11년 산림령 11령 임야조사령 1918년 조선강업 15년에 미줄었습니다. 이거 가끔 나옵니다. 조선강업령 1915년 그 다음에 전매제 앞에 조선강업령 별표 하나 기본, 전매제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선택지 나오니까. 자, 1910년대 인삼, 담배, 소금 등의 전매국이 설치되었다가 폐지되고 바로 전매제라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국가만이 사고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매제라고 해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국가만이
사고 발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전매제라고 합니다. 네, 우리 고려 시대도 이런 거 등장하죠. 고려 충선왕 시기도 전매제가 등장합니다. 소금 기억나세요? 네, 각연법이라고 해가지고 소금하고 철 같은 거에 대해서만 국가만이 단독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다. 여기 담배 피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1900이 시대에 담배 같은 것들도 전매제가 됐고 아마 선생님 기억에 80년대까지 아마 모르겠어요. 80년대 초중반인지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매청에서 담배를 팔았어요. 전매청에서 별도 따로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한국담배인사공사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팔죠. 코리아 타바코 앤드 진생이라는 데 지금 팔죠. 이제. 웃기는 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사죠, 이식해서. 공사인데 담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백성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KTNG에서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를 금연합시다.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이야. 봐봐. KTNG,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에서 담배하고 인사비에 상관없는데 담배를 판매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줄이거나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2학년 필고 우리 시의 담배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세금을 자치단체로 들어가거든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담배 하나만 가지고, 그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 된다면 시의 재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담배를 펴달라고 여러분들이 홍보할 수 있어요. 어때요? 되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면 혹시 내가 이런 업무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되게 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되게 모순이지 않나? 그잖아. 만들었어. 팔았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 해롭 암을 유발합니다. 델순을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연운동한다고. 그죠? 그다음 시에서는 재정 확보를 해서 2학년 피신다면 우리 식구를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모순이죠. 암을 파는 정부와 암을 막는 정부와 그 다음에 시에서 파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담배를 그냥 민간인에게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 통제하기 좋고 컨트롤하기 좋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재판장은 피고와 원고가 전부 다 정부가 되잖아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담배를 피는 애연가였다면, 계속 피고 있는 애연가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끊고 보니 이거 아니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끊는 자만이, 안 피는 자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가죠. 1910년대 인삼, 담배, 소금 등의 전매국이 설치되었다가 폐지되고 담배 전매제만이 1921년 7월 전매국이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뭘까요? 담배가 통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담배를 만드는 게 이제 그 담배 잎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정부가 수매하게 되면 정부가 사가지고 담배를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자기가 필 담배를 전체를 다 판매하지는 않아요. 전매국에다가. 자기가 필 담배를 어떻게 해? 자기가 말아서 피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안 되잖아요. 농민들이 담배 연초를 갖다가 잎을 따가지고 그늘에 말린다고. 시원한 그늘 창고에다 만들어서 그걸 바삭바삭하게 말리면 이걸 갈아요. 얇게 갈아가지고 자기가 우리 종이 하선지에다 이렇게 말아서 담배 피는 거예요. 컨트롤 안 되잖아요. 담배 재배 농민 담배 사서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재배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필터하기 때문에 완전 내가 발암물질 다 먹는 거예요. 그건 되게 독초를 먹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컨트롤이 안 됐다는 게 20년대 다시 담배에 대해서만 전매를 다시 시도했다. 자, 기간정비 가죠.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정비 및 건설.
호남선 1914년 밑줄 그으시고 경원선 1913년 철도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0년대 민족 분열 정책 가겠습니다. 일명 문화 통치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문화 통치 방식은 192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이네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택하겠다. 이걸 문화 통치라고 합니다. 보통 제가 문화 통치가 뭡니까 하고 수험생들한테 물어본다면 일본에서 우리에게 좀 문화적으로 대해주는가 봐요. 문화가 뭡니까? 그거 모르겠는데 예,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 문화라고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친일 분자를 양성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이른바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다. 사이토 총독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 그어야 된다.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면서 바뀌었다고요. 무단에서 문화로. 사이토가 발상의 전환이 있죠. 계속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연필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수프링 있는 연필 있죠? 볼펜 있죠? 이렇게 눌러봐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강하게 누를수록 놓게 되면 어떻게 커지죠? 탄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강제로 계속 발로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억압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터지면 용암 터져나간다고 이게. 이걸 느낀 거예요, 사람이. 사이토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어요. 사이토 마코토예요, 원명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게 됐다. 이 양반 나오면 무조건 문화통치 20년대를 물어본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용 갑니다. 총독에게 문관 임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까는 포스타, 대장에 한해서만 육해군에 해당됐었죠. 실제로는 해방될 때까지 문관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헌병 경찰 대신에 보통 경찰로 바뀌었다. 네, 기본입니다. 이거. 헌병 군 경찰이 이제 일반 경찰로 바뀌었다. 너무 꽉 누르니까 터지더라. 바뀌었다. 그런데 한번 봐볼게요. 그 실상 봐볼게요. 밑에 내용의 실상 부분 니은 봐보세요. 경찰서와 장비가 3배나 확대되었다. 경찰 인력도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헌병 대신에 일반 경찰이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경찰이 소유하는 장비가 3배나 증가됐고 경찰 인력도 증가됐다. 그다음에 고등경찰제와 감옥도 증설됐다. 고등경찰도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정복과 형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를 증가돼서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를 늘린다는 겁니다. 네. 독립운동가들 매일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지역을 벗어날 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되게 엄하게 처벌받을 정도로 감시 감독이 증가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일반 관리와 교원의 제복 착용 폐지했다. 아까 선생님들이 교복을 착용한 거 아까 1910년대라고 얘기했고 이게 되게 억압적인 거는 폐지시켰다 20년대 되면서. 디귿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 허용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입니다. 예전 되게 잘 나왔죠. 예전 기출 보면 거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시대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차 조선 교육령 제정. 보통 학교의 교육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초등학교죠 쉽게 해서 6년으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자, 조선에 대한 얘기 꽤 나오죠. 2차, 3차, 4차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3차 조선어 과목을 수의 과목으로 수의 과목이라는 선택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어 앤드 조선사 조선말과 우리 역사를 수의 과목으로 선택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3학점짜리 몇 개 해야 되고 교양학점 몇 개 해야 되고 해봤을 거예요. 근데 교양 과목을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전공이 아니니까. 그죠? 네. 선택했는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국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수가 있죠. 폐강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 뭐죠?
실질적 폐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폐쇄됐다. 4차 가볼게요. 조선어와 조선사를 폐지했습니다. 단어가 유사하게 쓰이는데 되게 애매하죠. 2차 때까지는 우리가 좀 배려를 받아 필수 과목이 됐는데 3차는 수의 과목, 즉 선택사항이었다는 거. 선택사항인데 수업을 신청하러 수강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신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야? 실질적인 폐지라 됐다 봐야 되겠지. 4차는 노골적이지. 완전히 폐지됐어. 이 미묘한 단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역사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선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선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2차는, 3차는, 4차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대학 설립 가능하게 됐다. (1920년대) 초가 되면 우리 지식인들이 대학 설립 운동을 합니다. 그게 일명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에 되게 익숙해 있죠, 우리가. 대학교 갈 때, 고3 때. 국립대학을 가면 좋겠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국립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무슨 시립대학.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뭐 거의 대부분 다 사립대잖아요. 거의 대부분 80~90%가. 물론 사립대학도 좋은 대학이 있죠. 근데 비용적으로 비싸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봐봐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익숙해요. 근데 이건 익숙하지가 않죠. 밀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일반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이라는 뜻이죠. 왜? 총독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재 양성이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됐다는 뜻이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문학을 좀 가르쳐야 됐다는 거예요. 계속 지네들 유학은 뭐죠? 실업교육만 시켰잖아요. 단순한 노동 테크닉만 가르치는 거 했잖아요.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 받아들일까요? 거부하죠, 얘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준 대학이 있죠. 일본이 만들어준 대학이 경성 제국대학이에요. 이거 별로 기분 나쁘지. 경성까지는 뭐 한양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국대학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대학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남산에 만들었어요. 남산이 아닙니다. 쏘리. 낙산에 만들었습니다. 낙타산이라고도 하죠. 서울의 동쪽인 산을 갖다 낙타산이라고 하는데 낙산에서 이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조선인과 일본이 같이 다닌 학교였어요. 근데 일본인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거의 뭐 우리 학교라 보기에는 아니죠. 일본인이 가깝고요. 그다음에 조선인이 갈 수 있었던 것들은 약간 친일적 성향을 띠었거나 아예 공부를 진짜 잘해가지고 난 대학 가고 싶은 사람 정도? 이런 정도의 대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 이게 훗날 그 유명한 오늘날의 서울대학의 전신입니다. 제가 농담에서 이것 때문에 이 대학을 안 갔어요.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비난의 화살이 막 날라오더군요. 실력 없어 못 가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본인을 좀 합리화를 좀 시켰더니 대지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눈총을. 동의하지 않는 눈초리입니다. 뻔히 봐도 지금. 비판의 화살이 막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죠. 자, 실상 부분의 디귿번 보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체포한다고 치안유지법 밑줄.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봐보자. 일본 애들이 경제를 자본주의 국가를 채택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요. 국가 체제를 갖다가. 그리고 경제 체제를 뭐 했습니까? 공산주의를 채택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죠? 사회주의 체제고, 경제 구조는 우리는 자본주의고 얘네들은 공산주의야.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거라고. 요것과 요거 어떻게?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이율 비판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든 게 그거예요. 공산주의를 두로 볼셰비키 혁명 위에 엄청나게 건너간다고. 이게 다시 우리 조선으로 이렇게 건너온다고. 자기 체제를 흔들릴 수 있는 제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걸 치안 유지법이라 한다. 연도 외워야 됩니다. 몇 년? 1925년 치안 유지법. 자, 여기 되게 좋지 않나? 봐봐. 하나, 둘, 셋, 넷, 5글자잖아. 끝에 25년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해보라고. 치안 유지법. 하나, 둘, 셋, 넷, 5. 1925년. 됐죠? 단순하게 연기 안 되게 좀 복잡한 얘기고, 뿌리가 쭉 들어가죠, 지금 이제. 갑자기 선생님 볼셰비키 혁명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그죠? 이렇게, 선생님 볼셰비키가 뭡니까? 모르겠는데. 스탈린 중심의 공산당을 갖다가 볼셰비키라고 불러요. 우리 무슨 당 하듯이 스탈린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모인 당을 갖다가 볼셰비키라 부른단 말이야. 당 익명이야, 당명. 당 이름이야. 사제국가 체제의 당명입니다. 그네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당에서 중심이 되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다. 오케이? 네.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저기 세계사 배운 중학생들도 압니다, 이거.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초점에 배웠을 겁니다. 다 까먹어서 문제지. 자, 이어서요. 1번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창간. 1920년 언론 검열, 빈번한 기사 삭제, 발행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20년대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하얀 여백으로 남아있어요. 전부 다 삭제된 글들이에요. 즉 검열이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신문이 잘못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점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빈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검열이 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신문을 볼 때 공간이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신문을 우리 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미음범, 학교 부족. 학교가 되게 부족. 유상교육으로 취학률이 매진하였다. 그러니까 무상의 반대말이죠. 돈을 받고 학교를 가야한다는 뜻이죠. 뭐 등록금, 뭐 육성회비 이런 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무상이죠. 고등학교까지 거의 지금 현재, 그죠? 교육비 없고 그냥 밥도 공짜로 주지 않나? 그죠? 그걸 다 돈 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좀 억울할걸요? 아씨, 내가 너무 빨리 태어났나 봐. 그죠? 저도 억울해요. 저도 억울해요. 등록금 다 내고 다녔고. 예.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1925년. 자, 조선사 편수에 적을까요? 조선사 편수에. 식민사관 주입에 적극 노력했다. 조선사 편수에 볼까요? 총독부 산하에 일본 역사학자 앤드 관료들이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산하단체가 조선사 편수회예요. 잘 썼을까? 애국했을까? 애국했지. 그 대표적인 게 조선사예요.
선생님 자꾸 모의고사 내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네. 조선사가 뭔지.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일본인 학자와 일본인 관료 조직들이 대표적인 왜곡된 역사책을 쓴 게 조선사입니다. 일제 속셈, 소수의 친일 세력을 키우는 민족 분열 정책, 자치론자가 등장했다. 색깔변 좀 칠해주시죠. 자치론자. 20년대가 되면 자치론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여러분 춘원 이광수 같은 인물들입니다. 자치론이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자는 거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다는 거, 1차적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지.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자치권을 인정받자는 사상을 갖다가 자치론이라고 불러요. 자, 1920년대에 우리가 간도, 서간도, 북간도, 블라디도 세 군데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시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무장 투쟁만이 우리의 독립운동 방해하고 노선을 확정짓고 가열차게 투쟁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일부 친일 계열의 성향의 이강수 같은 인사들이 야, 우리 끝났어. 우리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일본의 식민지를 우리 인정하자. 대신에 총독에 의해서 조선 사람이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 이게 자치론자들이에요. 자, 그럼 연해주라든가 간도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했던 인사들을 봤을 때 이강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애국자입니까? 반역자입니까? 반역자지. 그럼 내 손에 걸리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서 만든 게 뭐야? 신간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까 신간이 몇 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어? 1927년에서 31년까지라고. 신간의 가장 기본 목표가 뭐예요? 친일 성향의 분자들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즉, 얘들 우리 뭐라고 신간 애들이 얘들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기회주자. 내 손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다? 신간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거 여기 있어. 신간회는 보세요. 성향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졌어요. 일종의 뭐죠? 민족 유일당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친일한 애들은 우리 둘이 뭉쳐서 얘들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신간회예요. 자, 신민회의 중요한 이유는 뭐야?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애국계몽, 무장투쟁. 신간의 중요성은 뭐야?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합쳐서 이런 이강수 같은 기회주자를 갖다 제거하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잡아도 어떻게 다 잡은 거야. 신민의 신간에. 연도만 외우면 되겠지. 아까 외워줬잖아. 그죠? 기억할 수 있죠? 안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오전에 외웠는데, 물어볼 생각이 또 안 난다고,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힘들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쉽게 얘기하지만 처음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게 어렵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반복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반복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은 다 외우고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느낌이 들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라는 대로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최한유지법 1925년 연도에 외우시고요. 산미증식계획 갑니다. 자, 일본의 이제 경제정책입니다. 20년대. 산미증식계획입니다. 목적, 일본 내 식량 확보 목적이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배경에 보세요. 일본 내에 급속한 공업화입니다. 네, 도시로 인구의 급증, 일본 내 식량 부족과 쌀값 폭등. 결국은 뭐야? 일본 내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산미증식계획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 500만 톤이 필요하다. 일본 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톤은 우리의 풍년과 흉년과 관계없이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죽어가는 거야? 우리 조선인들이 죽는 거야. 우리 굶어야 된다고. 아셨죠? 우리의 수급과 관계없이 진의 수급에 따라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산미증식계획은 되게 좋은 취지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요즘 말처럼 바가지 쓰는 거야, 우리가.
내용 가봅니다. 품종 개량, 비료 사용 확대, 수리시설 확충, 개간, 밭을 논으로 바꾸는, 봐봐. 밭을 논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쌀 생산량을 증대했다. 이걸 단작화 사업이라 불러요. 쉽게 해서 보리, 콩 이런 농사에 전부 다 벼농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밭농사 필요 없고 무조건 벼농사만 하는 얘기, 단작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밭을 논으로 바꾸는 방법 등으로 쌀 생산을 증대, 각지의 수리조합 조직, 토지 개량 전개, 결과가입니다. 증산 여부 관계없이 미공량은 목표대로 진행되었다. 아까 얘기했지. 500만 톤 목표대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풍년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한국 내 쌀 부족으로 만주에서 잡곡 수입니다. 만주 밑줄 잡곡 수입. 우리는 만주에서 잡곡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건강식이야. 우리 대리신들은 탄수화물 많이 안 먹을 때 지금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증산에 필요한 수리조합비, 비료대금, 곡물운반비 모두 우리에게 다시 부담 돌아왔다. 농민몰락 결과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랑민, 그 다음에 산속에 들어 산의 일부분을 불태워서 일부는 하전민, 그 다음에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 그 다음에 이농경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결과 마지막 줄에 1920년대 소작쟁이 발생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 소작쟁이 밑줄 긋습니다.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할 거고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걸 소작이라고 그러죠. 그 농민을 소작농이라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건 약속 관계잖아요. 내가 이 땅을 빌리면 생산량이 이 정도 될 거야, 대략. 통상 누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생산된 양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고 나머지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거잖아. 그죠? 계약 관계잖아요. 지주와 소작 관계가 계약 관계이단 말이야. 약속도. 근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지. 왜일까요? 친일 성향의 지주하고 일본인 지주들이 등장해요.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얘들 어떻게 더 많은 양을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쌀이 10석이 생산된다 쳐봐. 예를 들어서 10석이 생산된다 쳐봐.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2분의 1씩이면 5석씩 가져가는 게 통상이잖아. 병작판 수준이니까 통상. 근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가져간다 생각해봐. 7 내지 8석을 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2 내지 3석 정도가 소작농이 온다 쳐봐요. 그럼 때 빠지게 1년 내에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지. 2-3석을 주면 다 못 먹어요. 종자로 1석을 남겨야 돼. 내년에 농사를 지어 씨앗을 만들어놓는 거야. 그럼 내가 올해 먹을 수 있는 쌀 1석 내지 2석밖에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집 식구가 15명이야. 대가족이야. 이걸 몇 달 먹겠어? 한 달도 못 먹지. 10월에 수확해서 어떻게 겨울 되기 전에 이미 끝나는 거야.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 소작쟁이가 이러는 거야. 못 살겠다. 이와 같은 비율로는 낸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소작쟁이라 불러요. 우리나라 소작쟁이 최초입니다. 최초는 1919년에 발생합니다. 본격 일어난 것은 1920년대 초, 22년도 얘기하고 1923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친일 지주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가더라는 거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얘네들이 관할 경찰서인 목포 경찰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작쟁의는 성공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단체 행동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원상 복귀시켰다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 항상 이런 게 있잖아. 뭐 일이 커져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정부 입장이 되게 껄끄러워지는 거야.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 않나요? 정부 입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민원 제기가 가장 여러분 골치 아파요. 예. 오늘 조용히 하루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민원이 와서 뭐 동사무소 시청만 들이엎어봐봐 어떻게 업무가 안 된다고. 그럼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그 될 수 있는 한 민원이 뭐 어떻게 조용조용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또 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요건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 아마 느낄 겁니다. 아, 민원이 들어왔는데 골치 아프거든. 저 아저씨 또 왔네. 막 이럴 거거든. 단골 손님인데 이렇게. 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네. 네, 그런 경우 많이 겪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요. 네, 마지막에 쌀 중심의 단작형 농업구조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사령 페이지 20년 아까 설명드렸고요. 별표 자주 나온 거 이거 별표 해사령 페이지 20년대 허가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관세법 관세 페이지 값싼 일본 제품 수입 증가 한국인 회사가 더욱 오래서 관세 페이지 봅니다. 23년이죠. 이전에 뭐가 있어요? 큰 사건이 있는데 봐봐. 1920년 초 일본 애들이 관세 철폐 조짐이 보여요. 인천항에다가 물건을 하역하고 관세를 국가에서 걷어가지는 조선 정부가 이걸 안 주겠다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상품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시장에 와서 조선 상품과 경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품이요. 좋은 제품인데 싸게 팔려. 게임 되겠어? 안 된다고. 자, 우리 지금 생각해 봐봐. 일제강점기 우리 되게 다 애국자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싸고 좋은 물건 사고 싶은 심정은 20대 사람이나 2021년 사람이나 꼭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한 게 뭐예요? 20대 초 우리나라에서 한 게 뭐죠? 우리가 만든 우리 수작 운동 보는 이게 뭐야? 물산?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뒤에 나올 거예요. 결국은 했지만 어떻게? 결국은 간세법 폐지로 가버린다고. 조만식 선생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계열 기업가들이 하거든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왜? 전 국민이 나설 수가 없어요.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기업가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지. 누가 반대해요? 사회주의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한다고. 얘들이 반대한다고. 왜 반대할까? 지네들의 목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야, 공산주의자들은. 근데 민족주의 기업들이 물산 장려한다면 지네들 물건 지급할 지폐만 부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맞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나서서 물산 장려 참여했다.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안 맞아, 이 사람들은. 그 결과 23년에 관세법이 철폐됐다는 거지. 이제는 어떻게? 일본 애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을 완전히 저렴한 가격을 퀄리티 있는 물건으로 점령해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받는 이유가 그거거든. 우리나라의 상품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좋은 물건인데 우리는 1,000원에 팔고 저희들 500원에 팔아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사량 연도가 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1910년 12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920년을 삭제하시고 1910년 12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년대 해사량을 갖다가 20년을 적어놔서 수정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 통치의 본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문화 통치의 본질. 민족의 이간과 오타간에서 분여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예, 민족 이간과 분열. 소수 친일 분자를 키워 한민족을 이간 분열시킬 목적으로 한 게 문화 통치 본질이었다. 친일단체 조직 대동동지에 교풍회 등을 설치하고 국유림의 일부를 불화하고 불화라면 헐값 매각해주고 입회권을 주어 해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일단체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좀 쉬어가겠습니다.